안녕하세요. 프로보노 ICT 멘토링 지식 나눔 ICT 드림 콘서트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미래를 열다 또 하나의 라인업 콜라보 디바이스 앤 컨텐츠인데요.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의 결합,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라인업 콜라보, 그것은 바로 디바이스와 컨텐츠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들려주실 분은요, 바로 이 빅데이터들 중에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걸러낼지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한화 SNC 영업본부 BA팀의 양승정 차장님 모시고 인지과학에서 빅데이터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 SNC의 양승정이라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이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식을 가진 자가 결국 지배력을 가질 것이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엘빈 토플러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세 개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보를 가진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코그니타리아트를 만들어낸 정보혁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48년에 그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행동에 있어서의 뇌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 당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죠. 그래서 주로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냐면, 내가 눈에 보는 것, 아주 객관적인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수치를 잴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분석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측정할 수 없는 인간 내면에서의 어떤 사고의 흐름, 이런 것들을 논하고 분석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약간은 무시하는 일종의 행동주의적 심리학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때 그 칼 레슐리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뇌에 기억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다. 행동주의적 그 심리학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뭘 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미로에다 놓고 길을 찾아가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로를 찾게 되면 쥐를 데려다가 대뇌피질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자르는 거죠. 뇌를 제거를 하고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미로를 찾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복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미로를 찾아가는지를 본 겁니다. 뇌가 잘렸는데도, 뇌가 일부가 제거가 됐는데도 하던 행동을 또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구석에 가서 막 비빈다던가, 아니면 팔짝팔짝 뛰어오른다던가, 한쪽으로 막 이렇게 쏠려서 간다던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는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건 어떻게든 미로를 찾아가더라. 그래서 출구를 찾아 나가는 것을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칼 레슐리가 이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얘기가 뭐였냐면, 인간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특정 장소가 없다. 다만 인간의 뇌에는 이러한 기억을 전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여러 번의 그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레슐리는 몇 년 후에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인간의 기억을 저장하는 건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를 10%밖에 안 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이때부터 이 실험에 의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11%를 썼으면, 1%만 더 썼어도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됐을 텐데 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결과가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하튼 사람의 뇌에는 기억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골고루 저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는 애니악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이전에는 기계 자체로서만 존재했었는데 이후에는 그 기계 안에다가 뭔가를 프로그래밍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 사람의 뇌에도 기계에다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작용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기계와 사람의 뇌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계속 연관시켜서 가는 연구들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한참 흘러서 55년에, 지금부터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에 다트머스 대학에 조금 그 당시에 똘똘한 놈들이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기계에다가 지능을 한번 넣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해서 지능적 기계에 대한 연구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최초로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이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온 건 뭐였냐면 컴퓨터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가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는 기계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1년 후에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MIT에서 자, 우리 정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기계에 어떻게 하면 지능을 얻느냐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면 그 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게 어떻게, 인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계를 공부했으면 지금은 사람의 사고 프로세스, 인간의 사고, 인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노암 촘스키가 바로 함께 20대였었어요. 같이 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지과학, 인지공학 이런 것들이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계에다가 지식을 넣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프로세스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계를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못 쓰죠.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게 바로 어떻게 하면은 기계를 좀 더 쉽게 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인간적으로 똑똑한,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는 거였었고, 그리고 그 스마트해서 만든 기계를 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초점이었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4세대 컴퓨터까지는 쭉 진행했어요. 엘빈 토플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식사회를 제패하기 위해서 5세대 컴퓨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10년 동안 4억 달러를 들여서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하드웨어를 막 병렬로 연결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8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록스 팔토 알로 연구소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의 PC와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처음으로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획기적인 걸로는 애플이 매cin토시를 출시하게 되죠. 그 당시까지는 이 매cin토시나 여하튼 이러한 PC들은, 그러니까 PC라는 개념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였었죠. 굉장히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를 연구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용이었는데, 이것이 이후로 가면서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10년 동안 굉장히 공들여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자, 이렇게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굉장히 급격하게 기계가 발달해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컴퓨터라는 거는 지식을 담아놓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식을 담아놓는 도구가 아닌 사람과 지식을, 정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이 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나만의 정보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로컬로 갖고 있는 정보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IT 기술은 군과 전쟁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에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파넷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표시가 되는데, 얘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일반화되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트워크에서 연결만 되는 거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됐었는데 90년대 초에 유럽에 있는 써니라는 연구소에 버너스리라는 연구원이 어떤 걸 하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를 얘한테도 주고 싶어. 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서버이고 하이퍼텍스트를 연결해서 가져가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최초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볼 수 있으면 다 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HCI가 많이 발달해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쉬워지죠.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버너3가 처음 사용했었던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하고 유사한 모양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자익이라는 그런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사용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스를 처음 쓸 때는 일일이 명령어를 쳐야 되고 명령어를 외워야 되고 잘못 치면 다시 쳐야 되고 뭐 어쩌다가 한번 이상한 에러가 나면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픽으로 확 바뀌면서 명령을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나오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90년대 후반부터 생기게 된 변화이지요. 그러면서 나온 게 또 핸드폰이 나왔어요. 모바일 폰이. 이게 나오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이제 줄을 서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개인 전화를 할 수 있고라는 굉장히 편리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07년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죠.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얘는 그냥 단순한 모바일 폰이 아니에요. 앱스토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마치 서비스를 사듯이 다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정보를 이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받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 안에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거죠. 새로운 세계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IT 혁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데이터가 정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생긴 고민이 너무 많은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데이터들이 진짜 많은데 라고 해서 그러면 비슷한 데이터끼리 모아보자. 동일한 애들끼리 모아서 분류하고 이름을 인덱싱 해갖고 다 붙이고 비슷한 애들은 또 인덱싱 한 다음에 테이블링하고 해갖고 한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는 인덱싱을 보고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B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쌓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쌓아놨는데 꺼내서 볼 때 쉽게 꺼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꺼내서 리포팅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OLTP나 리포팅 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내가 가진 걸 잘 정리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 정리된 데이터들을 A, B 하나씩만 꺼내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조합해서 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럼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잘 조합해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한번 캐내보자 라고 나온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데이터를 캐기 시작했죠. 마이닝하고 비슷한 애들끼리 다시 또 군집화하고 분류하고 각각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또 찾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과 성격에 대한 것들을 변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기존의 디지털화해서 DB로 갖고 있는 데이터 말고 뭐 음성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그냥 그 아날로그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는 모아서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디지털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리자 그러고 다 버리던 것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을 했죠. 언제부터였냐 하면 구글이나 아마존이 굉장히 급격하게 크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파일 시스템으로 모은다던가 병렬 시스템으로 모은다던가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모아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디지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담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러한 IT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발맞춰서 갔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초에 미국 그 과학재단에서 어떤 거를 발표하냐면요, NBIC라는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NBIC는 바로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입니다. 나노와 바이오 인포 코그노라는 거는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던 과학 기술에다 코그노라는 인간의 인지까지도 같이 융합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 중심의 기술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인간 삶 중심의 기술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능력, 인문학적인 능력이 이런 과학기술과 함께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게 우리 인지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도 잘하지만 그 영역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야에 대한 공부, 분석에 대한 공부, 데이터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패턴은 배운 대로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우우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문학적인 영향이 충분히 같이 고려가 되어서 인지적인 능력까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지 진정한 그 인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어비 송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저를 다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봤냐? 바로 아이패드 미니 다들 아시죠? 아이패드 미니 이제 전 세계 1호 구매자예요.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뭐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디바이스겠죠. 혹은 뭐 입을 수 있는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컴퓨터는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뭐 해봤자 10년 언더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성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제 모습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을 끼고서 활동을 하겠죠. 그다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제가 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구글 글래스 아니면 이런 애플워치 등등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 위치마다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획, 컨텐츠들이, 서비스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류, 시계류, 아니면 뭐 팔찌, 아니면 반지, 목걸이 다양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구글 글래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약 20-30개 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이슈를 받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구글 글래스 말고는 대부분 망했죠. 망하거나 사실 망했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이걸 꽤 많이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쓰는 기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 찍기.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좀 편하긴 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윙크를 하잖아요. 제가 윙크를 하는 순간 지금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말도 필요 없고 제스처긴 하죠. 그래서 윙크만 하면은 뭔가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한 세상, 하지만은 약간 치안 문제나 보안 문제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제가 이걸 쓰고서 뭐 극장이라도 막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제재도 안 해요. 왜 이걸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죠? 네. 극장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풀로 다 녹화를 뜰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겠죠. 그래 본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할 정도로도 위험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좀
언더가 아니라 좀 오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구글레스 관련 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많은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시계가 될 것 같아요.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까지 알게 된 게 애플사에서 나온 애플워치 때문에 일반 사람들까지 알게 됐지만은 그보다 한참 전인 대략 10년 전부터 뭐 나이키든 아니면은 뭐 아디다스든 다양한 회사, 특히 삼성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성공적인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해보니까 뭐 애플워치도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뭐 삼성에서 나온 기어도 되게 이쁘긴 한데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대부분의 기능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단순하게 미러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가 오면은 시계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 문자가 오고 처음엔 신기하죠. 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안 꺼내도 돼, 이걸로 봐도 돼라고 하는데 좀만 하다 보면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지만 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기다렸다가 얘만의 분명히 킬링 컨텐츠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역시 계속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와, 이 조그만 데다가 어떻게 다양한 뭐 하드웨어를 넣고 서비스를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지도 전 세계적으로 약 10개 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성공한 건 아직까지는 별로 없겠죠. 그래도 분석을 또 해봤어요. 그럼 반지류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뭘까? 뭐 핸드폰에도 역시나 전화 왔을 때, 문자 왔을 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심박수 체크,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는 반지만의 뭔가 기능을 넣어서 출시하게 돼요. 반지 같은 경우는 보통 제스처 기능을 많이 넣습니다. 반지를 낀 상태에서 만약에 카메라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카메라 모양을 그리면은 핸드폰에서 카메라 앱이 켜지고, 그 다음에 뭐 A라고 쓰면은 핸드폰에서 A가 써지고 B 써지면 B가 써지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걸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해가지고 막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뭐 어떻게 이걸 인식하지? 신기하다. 하지만은 한 1, 2분도 안 돼서 손이 아파요. 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UX상 그 사용자 모습 경험상에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대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제가 움직이면은 뭐 화면도 바닥 끼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밀면서 공기가 저를 같이 밀어주면은 뭔가 내가 뭔가 누르고 있구나, 돌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테지만은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에서 문자를 치실 때 문자가 키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 누를 때마다 진동이 징징 이런 햅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Y 버튼을 누르는데 Y를 누르면은 Y가 커지게 보여요. 이게 뭐 시각적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가락이 안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 그냥 손가락만 키보드 치는 것처럼 1분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손가락이 금방 아픕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 반지류 같은 경우는 손이 아프다라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컨택트 렌즈예요. 컨택트 렌즈가 이제 얼마 전에도 구글에서 발표를 했었죠. 뭐 5년 안에 뭐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그만 컨택트 렌즈 안에 각종 배터리부터 해서 카메라가 그다음에 통신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얘를 간단히 설명한 영상을 보게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그만데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얘가 딱 빼서 렌즈 케이스에 넣으니까 무선 충전이 돼요. 그래서 와, 앞으로는 진짜 대단한 세상이 오겠구나.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나와도 안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무서워요. 왜냐면 요즘도 이런 스마트워치가 여기서 불나잖아요. 근데 눈에서 불나면 끝나니까 약간 겁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앞으로 설명한 이 사물 인터넷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이슈화가 되고 가장 큰 개념이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뭐 시큐리티, 뭐 아니면 헬스케어,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뭐 다양한 분야가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다라는 걸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항상 IT 하면은 뭔가 디바이스라는 개념보다는 소개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생각했었죠. 근데 요즘 사물 인터넷은 전부 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뭔가 만질 수 있는 제품들.
국내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왼쪽 귀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어비어링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귀걸이인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막 찾다 보니까 뭐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귀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지?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게 됐어요. 그런 거 말고도 뭐 A컵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성인 물 이제 마시는 권장량이 8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람들이 8컵을 마실 수 있도록 여기 수위 체크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컵을 마실 때마다 물 체크가 돼서 8컵을 무조건 마실 수 있도록 계속 알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플랜티라는 거는 디지털 화분, IoT 화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핸드폰으로 물도 주고 뭐 빛도 주고, 그다음에 애가 커가는 과정을 좀 더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네스트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유명하죠. 집에 있는 온도, 보일러를 조정할 수 있는 보일러 조절 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콘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기예요. 블루투스 송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블루투스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을 하겠죠. 연동을 하면은 보통 이어폰을 많이 쓰시니까 이어폰이 한 대략 10m 갈 거예요. 그래서 10m 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비콘이라는 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70m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70m까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게 되면 뭐하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쿠폰이든 정보를 쏠 수가 있어요. 이 비콘이 어느 물건에다 또 붙이면은 그 물건이 사물인터넷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제품을 자전거에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나서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겠죠, 운동량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자전거를 딱 끌고 나가서 밖에서 앱을 킵니다. 앱을 켜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운동 시작 딱 눌러서 이제 막 체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물 인터넷화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이 주머니에 넣어놓고선 자전거를 타는 순간부터 주머니 속에서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귀찮지 않게 한다는 게 이쪽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뭐 쿠폰을 주는 실업이라든지 야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많이 시도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런 간단한 이제 기본 지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에 맞는 이제 준비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물 인터넷은 무조건 계속 얘기하는 게 융합이에요. 융합적인 인재가 되라 막 이런 건데 왜 융합적인 인재가 돼야 되냐면은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알기라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셔도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친해지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럼 이에 필요한 인재상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쪽에 인재상이 되겠죠. 그렇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별난 사람들을 약간 원해요. 요즘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인문학과 IT에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뭐 스티브 잡스, 뭐 주커버그가 인문학 출신의 뭐 IT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인문학을 전공하긴 했어요. 대학교로 인문학 전공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저는 시각 디자인을 했어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IT 전공한 사람들은 뭐 IT를 계속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을 계속 같이 연구하고 눈을 한번 돌리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자 출신 같은 경우는 너무 모든 아이디어가 개발적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거죠.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뭐 많지만은 일단은 막 재지 않고서 이거 하다가 말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 시도를 하고서 만들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글로벌 IT 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일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가 궁금할까요? 왜? 저는 첫 번째는 궁금한 그 자체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그 자체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걱정. 이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 걱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어쩌면 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예상을 해볼 건가 하는 방법에는 아마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먼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만화가들이 그림 그리듯이 몽상가들이 그림을 통해서 백워드로 프로젝션해서 조금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밑에서부터 과거, 예전에 어떻게 왔어 현재 어떻게 왔으니까 아마 조금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오늘을 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예측하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젝션 한 방법을 통해서 그 ICT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건가, 그럼 어떤 준비를 해갈 건가 그런 이야기를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글로벌 ICT 기업들의 변화를 통해서 ICT 기술의 트렌드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순위를 보는데도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액, 누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회사가 지금 얼마나 흥할 거냐 그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시가총액일 겁니다. 아마 시가총액은 또 다른 게 뭡니까? 현재의 가치뿐 아니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글로벌 한 100대 기업 또 30대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볼 때 연도별로 어떤 기업들이 위에서 차지하고 있나 이걸 통해서 IT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메인프레임 시대,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 하나를 갖고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아마 흥한 기업들이 맨 앞에 보면 IBM이 아마 잘 보일지만 IBM이 보일 거고, 조금 더 내려가면 뭐 제록스라든가 디지털 아니면 뭐 유니시스 이런 회사들이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1980년에서 9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가 죽고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PC,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ICT 글로벌 기업의 맨 상위 쪽에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물론 IBM 그 자리에 있을 거고, IBM은 IBM PC라는 새로운 그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외에 뭐 파나소닉, 뭐 샤프, 뭐 캐논, 뭐 이런 회사들, 거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애플이 올라오죠. 애플, 아까 이야기했던 애플도 올라오고, 또 컴팩, 뭐 아시는 분이 있지만 컴팩 같은 회사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90년대는 가전하고 PC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내려 2000년대는 이제 드디어 유선 인터넷, 소위 닷컴 시대가 오면 닷컴. 그래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통신 시스템 혹은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 혹은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 통신 관련된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아마 주요 올라옵니다. 거기 보면 시스코도 있고, 노키아, 아마 에릭슨, 그다음 코닝, 이런 루슨트 이런 회사들, 아마 뭐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뜨게 됩니다. 다시 10년이 흐르면 유선 베이스의 인터넷 시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바일로 완전히 옮기게 됩니다. 모바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애플, 단마르크 애플, 그리고 한국 기업 삼성.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분 퀄컴 이런 업체들이 뜨고, 그러면서 다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또 아마존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SAP, 뭐 이베이 이런 회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2020년 정도 봐야 되겠지만 2020년까지 아직 볼 수가 없고, 2014년 작년을 보니까 구글이 여전히 선두에 달리고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금 정리한다면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는 시대다, 혹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국가별로 한번 봤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아래쪽에는 이제 유럽의 EU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고 또 40% 이상 100개 기업 중입니다. 100개 기업 중에 40개 이상의 매년 40개 이상의 기업들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어디죠?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게 보면 빨간색이 뭡니까? 일본 기업이 1990년도 가전하고 PC가 전성인 그 시대에는 100대 기업 중에 50개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번성을 했다가 차차 떨어져서 지금 2014년 한 개밖에 30대 기업 안에는 아니 100대 기업 안에는 14개 정도 30대 기업 안에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그 대신에 뭐가 올라옵니까? 중국, 인도, 대만, 아시아존이 다시 올라와서 2014년 한 20개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 아시아 기업 쪽에 보면 이제 인도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타타라든가 위프로라든가 인포시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아시아존의 부상 중에서 주로 이제 그 2014년을 보면 중국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그다음에 어디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보면 인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인도 기업들의 인도 출신의 IT 엔지니어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스탠퍼드 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의 인력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인도 사람이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인디아 마피아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가진 굉장히 그 강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영어 잘 쓴다 영어. 그다음에 인도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딱 12시간.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고 나면 여기서 또 일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그 이 사람들이 뭐 두뇌도 뛰어납니다. 굉장히 그 기본 수리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성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미래지향적이고 겸손하고 전문가적인 의사 전달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인도 정부의 인력 양성을 위한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아마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체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산업 혹은 그 나라별로 봤고 지금은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뜨는 별이 있고 지는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지하는 별들이 있고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토로라 뭡니까? 소니 한때 뭐죠? 워크맨 신화를 통해서 전자시장을 그냥 다 잡았던 소니 그 다음에 노키아 핀란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그 다음 게임 세상을 뒤잡았던 닌텐도 또 뭡니까? 아날로그 필름의 대명사인 코닥 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회사 100대 이하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 바람에 IBM 같은 회사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았죠. 조금 다시 보겠지만 애플 그다음에 코닥이 죽는 대신에 똑같은 필름 사업을 한 후지필름은 살아남습니다. 왜 이럴까요? 떠오르는 별 혹은 찍힌 별 수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면 IBM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M은 여기 80년부터 14년까지 한 번도 1에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이전에 1980년 이전에 메인프레임 시대에는 메인프레임을 잡고 있었고 그다음 80년 이후에 PC 시대로 넘어갈 때는 아시죠? IBM PC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잡았고 그 다음에 PC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다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변신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걸 버리고 PC 사업을 버리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IBM은 100년 기업의 IBM은 35년 동안 4번의 변신을 합니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요. 또 현재는 아까 이야기했던 빅데이터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1976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1980년도 또 90년대까지는 뭐 그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 또 아까 얘기한 GUI 이런
소프트웨어 혹은 UI를 통해서 나름의 시장들을 형성해서 80년,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 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왔다가 2010년에 다시 올라옵니다. 2000년 여기서 이제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85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게, 퇴사로 최소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1997년 CEO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바로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입니다. 물론 이제 2010년이 되면서 그 전에 2001년에 뭐죠? 아이팟, 2003년에 아이튠즈라는 뮤직 스토어, 그다음에 2007년에 아이폰, 그다음에 이제 앱 스토어 이런 형태로 해서 컨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BM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2010년에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 마찬가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은 뭡니까? 예전에 애플 컴퓨터 했던 이름을 2007년에 컴퓨터 버립니다. 뭐로? 애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는 컴퓨터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 회사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IBM 역시 4번의 변신, 하드웨어 통해서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바뀌면서 살아남고, 애플 역시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바뀌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죽는 기업들, 지는 배를 다시 볼까요? 모토로라는 1973년에 세계 최초로 소위 셀룰러 폰을 개발합니다. 물론 옛날 벽돌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차량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라디오, 반도체, TV, 휴대폰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상업화해온 게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토로라가 예를 들어 94년 같으면 휴대폰 시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결국 모토로라 역시 넘어집니다. 왜? 모토로라는 당시 하는 얘기가 우리는 4,300만의 아날로그 가입자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표준이다. 그걸 고집하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 트렌드를 이 사람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소니 아시죠? 이 소니 워크맨 신화를 만들고 전자 부문에서는 세계를 통일했던 소니입니다. 하지만 TV가 평면 TV가 나오고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역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바뀌는 과정에서 어디에 밀립니까? 소니가 삼성, LG한테 밀려버립니다. 역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핀란드의 다른 이름이 바로 노키아입니다.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게 노키아였습니다. 2006년에 여기 나옵니다. 노키아의 매출이 핀란드 정부 전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GDP의 4분의 1을 노키아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노키아의 굉장히 국민 기업이었습니다. 역시 2007년에 휴대폰 점유율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을 정점으로 떨어집니다. 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뀌는데 노키아는 그걸 타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퓨처폰만 계속 고집하고 그 생산량을 늘려갔습니다. 결국 세상은 바뀌었고 노키아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 휴대폰 사업은 어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고 나머지 사업만 근근히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 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 혹은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기업들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2020년 되면 어떤 회사가 탑 10 혹은 탑 100 혹은 탑 30에 올라갈 거냐. 여러 사람들이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기업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테슬라, 또 샤오미, 랜딩클럽, 하웨이, 에어비앤비, 우버, 소프트뱅크,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좋은 이야기로 하면 창조적인 파괴자고 새로운 발상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교란하고 부수는 파괴자들입니다. 파괴자들. 이런 시장 파괴자들, 근데 그냥 파괴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을 깨는 사람들. 아마
2020년도에 새로운 서티 기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쭉 돌아봤을 때 기술 트렌드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결국은 망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망합니까?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자만하는 기업들. 콜린즈가 기업을 몰랑하는 5개의 단계에 보면 처음에 자만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에 욕심을 내게 되고 위기가 생겼는데 위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누가 나 도와주겠지 구원을 찾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창조적 파괴로의 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 파괴자들의 등장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BM을 내가 챙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M&A를 통해서 내가 챙겨야 되고 또 다른 사업다를 통해서 그 사업 역시 내가 챙겨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혁신적 중소기업, 시장 교란자, 파괴자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설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기업가와 창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네,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시키는 힘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훌륭한 강연을 세 분께서 들려주셨고 또 여러분 질문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가슴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됐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프로보노 ICT 멘토링 지식 나눔 ICT 드림 콘서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강연 IT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